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시원하고 좋죠? 네. 날씨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엊그제는 막 더워서 죽을 뻔했는데 어제부터 또 추워지네요. 그죠? 91페이지 할 차례네요. 그죠? 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요, 뭐가 발생했을 때,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세금을 내는 소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득이나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소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겠죠. 지하철에서 껌 팔아가지고 1000만원씩 벌 수도 있고, 그죠? 떡볶이 장사해가지고 돈 벌 수도 있고, 포장마차 해가지고, 그죠? 자, 그런 소득은 많이 있어도 세금을 안 냅니다. 그죠? 왜? 법으로 정해진 세금만 세금을 낸다 해서, 여기 이제 세금 내는 소득은 8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2개가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과세하지 않고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합산.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죠? 이 2개는 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합산하지 않고, 그죠? 얘는 따로 퇴직소득세, 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죠. 여기 소득세 파트에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가 계속 한 문제가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91페이지 보면 소득세 가지고 거주자, 비거주자란 말 있죠? 자, 이거 먼저 이해를 하시면, 자, 거주자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뭐다? 얘는 누굴 거주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또는 1년 중에 183일 이상 뭘 둔 자, 거소를 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근거지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게 없는 자 이렇게 돼요. 이 둘의 차이는, 얘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에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주자니까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죠?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은 내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유명한 홍콩 영화 배우들이 막 우리 초창기 때 막 옛날 20년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CF 엄청 찍었잖아요. 그죠? 뭐 드봉도 찍고 막 비누 찍고 밀키스 찍고 막 내 사랑 투유 막 찍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걔들이 찍고 돈 벌어 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광고 찍고 소득이 발생했죠. 걔는 비거주자지만 세금은 내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거꾸로 요즘 우리나라 애들이 막 외국 나가 돈 엄청 벌잖아요. 연예인들이, 그죠? 걔들은 거주자인데 외국에서 돈을 버는 것도 한국에다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이 2개의 기준은 과세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국내외, 얘는 국내 자산. 그러니까 이 개념 하나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개념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면 비거주자의 경우 국외 토지 양도시 어떻게 된다. 비거주자 국내 토지 양도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근데 구분은 간단한 겁니다. 그죠? 얘는 국내외, 그 다음에 얘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표에 보면 그게 정의가 돼 있고요. 이번에 과세 근거의 학설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이 썰 있죠. 무슨 썰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이 썰은 여러분 좋아하는 학개론에 엄청 나오죠. 학교로는 무슨 썰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죠. 니카로도 어떻게 알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아담 스미스 나오고 그죠? 아담 스미스가 이제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손만 안 보입니까? 다 안 보이지, 그죠? 그런 애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어렵죠. 우리 딱 하나 있어, 썰. 이거 소득 원천설, 그리고 순자산 증가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원천설은 뭐냐?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만 세금을 내자. 그게 과세하자가 소득 원천설이고, 순자산 증가설은 한 번이건 두 번이건 평생 한 번이건 뭐건 소득만 발생하면 부과하자. 이게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양도소득 있죠, 이거. 얘는 소득 원천설에 따르면 과세를 못하는 겁니다. 왜? 소득 원천설은 반복적인 소득이잖아. 근데 얘는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이죠. 그럼 얘는 과세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에 근거해서? 순자산 증가설에 근거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득세 과세가 소득 원천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소득세 세금이 나온다 했죠, 시험에. 여기 사업소득에서 시험에 나와요, 사업소득. 그죠? 저기서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에요. 임대업에 관한 거죠. 부동산 임대.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주택 신축 환매업.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까지 시험은 다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어요. 얘가 뭐 거의 한 6, 7년 이상 계속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지, 거의,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얘가 내용이 별로 많지 않은데 시험에 계속 나왔다는 얘기는요, 여기에서 나올 만한 지문은 다 나오고 여러 번 막 중복됐다는 얘기죠, 결국,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이나 등록세보다 오히려 얘는 기출문제 잘 풀어보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를.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이제 중복해서 두 개 비교해서 나올 여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안 나오면 얘네들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도 거기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임대업에 관한 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얘는 뭐예요? 임대했을 때 내는 거죠. 자, 그럼 대상이 나옵니다. 무엇을 임대하면 이걸 내느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임대는 당연한 거고 부동산 또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라겠죠. 그러니까 권리를 대여했을 때도 임대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번에 거기 개정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동산상의 권리란 전세권과 임차권 그랬죠? 그다음 뭐 지상권, 지역권 그랬죠? 자, 거기 이 지상권하고 지역권 있죠? 요거는 작년까지는 얘가 임대소득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걸 임대했을 때는 이런 기타 소득에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 임대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조심할 것은 되긴 되는데 예외가 또 있습니다. 뭐 이게 돼 있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얘를 임대하게 되면 얘네들은 뭐다? 임대소득에 해당이 안 된다. 정확하게 어차피 개정사항은 나오든 안 나오든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나온 전례가 있긴 합니다. 한번. 근데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지상권, 지역권은 뭐다? 부동산 임대를 하게 되면 얘도 뭐다? 임대소득에 포함이 된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아니다? 공익사과 관련해서 임대했을 때는 임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 개정사항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상권, 지역권 기억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재단이란 말은 통째로 임대, 통째로. 그러니까 공장재단 그러면 그 공장 건축물, 그 공장 안에 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기계 장비, 차량 이걸 전체를 한꺼번에 임대하는 걸 재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만약에 그 공장 재단 임대를 안 하고 기계 장비 등만 따로 별도로 띄어서 임대하면 걔는 임대소득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으로부터 기계 장비 등을 별도로 임대하면 걔는 뭐다? 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3번은 광업권자, 조광권자 등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채굴에 관한 권리, 채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석탄, 광산, 채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권리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광산, 석탄 채굴을 해야 되는데 가진 건 호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호미로 가가지고 석탄 채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 있는, 능력 있는 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뭘 받아? 돈을 받는 거죠. 그럼 걔는 임받아 임대소득에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광산 채굴 권리를 빌려주고 돈을 안 받고 매달 말일에 석탄 5톤 트럭으로 5트럭씩 받기로 했어요. 현찰 안 받고. 이렇게 받는 걸 우리가 분철료라고 해요. 분철료. 얘는 임대소득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철료 등을 받는 것은 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 규정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대. 뭔 얘기예요? 친구가 돈 빌리는데 은행에서 담보 없다니까 자기가 부동산 있는 거 갖다가 담보로 대신 제공해주고 돈 받았다는 거야. 그죠? 그럼 얘도 뭘로 봐? 임대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5번은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대가로 받은 소득. 여러분 그 번화가 같은 데 사거리 건물에 보면 빌딩 같은 데 보면 옆에 광고판이나 옥상에 광고 탁 같은 거 설치되는 거 있죠. 그게 그 건물주한테 돈 주고 빌리는 거거든요. 그 대전 가면 대전 안에 딱 빠져나가면 대전 쪽 사거리 갔다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 맞은편 반대편에 건물 위에 곰 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걔가 지금 몇십 년 됐어요. 그게 서 있는지. 이게 뭐야? 우루사 대웅제야. 그 곰이 이렇게 하고 팔 딱 들고 팔도 한 번도 안 내려. 내가 볼 때 한 번도 안 내렸어요.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있어. 얼마나 애가 튼튼해 보여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옥상에서 막 찬바람 맞아가고 이렇게 하고 서 있다니까. 그게 이제 건물주한테 뭐 한 거예요? 돈 주는 거죠. 그럼 건물주는
빌려주고 뭘 받았어? 돈을 받았죠? 그럼 걔는 뭐다? 임대소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사거리, 번화가, 사거리에 있는 건물들이 임대료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수입도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광화문 사거리 같은 데 있는데 그런 빌딩에 옥상에 있는 것들은 뭐 돈 어마어마하게 줄 겁니다. 1년에. 뭐 몇십억씩 줄 수도 있어요. 왜? 거기 광고 효과 엄청나잖아요. TV 광고 잠깐 하는데 막 몇십억 주는데 걔는 1년 내내 있는 거니까 몇 억은 기분이라고 봐야죠. 몇 억은 1년에.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되고 5번에 6번은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토지 등의 부동산을 뭐 했다?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은 수도 임대업입니다. 이런 거죠. 왜? 뭐 예를 들면 뭐 상가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전화했는데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데 그 뭐예요? 막 창고 대방출해가지고 막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땡처리 업자한테 그죠? 몇 달 동안 빌려주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그거 잠깐 빌려준 거잖아요.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거죠. 그럼 걔도 뭐에 들어간다? 그 돈 받은 것도 임대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과세 못 하겠죠. 목사님 다른 님에서 여기 집 이게 상가 비어 있었는데 이거 창고 대방출 하네 한 달 동안 돈 벌었네. 그럼 이거 세금 과세해야 되겠네. 이러진 않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기준이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법에 따라 뭐 하겠다는 거야.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7번은 묘지를 개발하고 분묘 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 설치자로부터 지류등을 받는 것은 뭐다? 임대업을 본다. 내가 묘지를 만들어서 묘자리를 팔면 땅을 판 거니까 매매업이에요. 근데 얘가 뭐 했다는 거예요? 땅을 판 게 아니라 묘지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다른 사람이 묘를 설치하게 하고 뭐죠? 돈 받았다는 얘기죠? 한마디 빌려준 거죠. 그럼 얘도 뭐다? 임대소득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상은 그런데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그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죠? 이거는 뭐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임대했을 때 비과세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답. 그러니까 논밭을 빌려주면 돈 받으면 비과세 해줘요. 논밭. 근데 물론 뭐 이게 좀 더 하면 작물 생산 용도로 써야 된다 그런 용도가 있죠. 내가 전답을 빌려줬더니 얘가 주차장 용도로 써. 그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은 다 이거 나왔어요. 뭐 1주택, 집 하나.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억을. 자, 1주택을 임대한 비과세 줍니다. 근데 누구는 안 되냐? 고가주택은 안 됩니다. 얘 안 되고 외국에 있는 주택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주택 하나를 팔았어. 임대했어. 걔는 절대 숫자 관계없이 비과세 안 되시고 뭐는? 고가주택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세법에 고가주택이 두 개가 있어요. 아니, 두 군데 나와 있다. 고가주택이. 어디 나오냐? 양도세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임대소득이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금액은 얼마냐면 9억 초과입니다. 9억 초과. 얼마 초과? 9억을 초과했을 때.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양도세에서는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9억 초과. 파는 금액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실거래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임대 실거래가 나와요. 뭐 나왔나? 없죠. 아니 임대인은 무슨 실거래가 나와? 매매한 게 아니잖아요. 세 준 거잖아. 그럼 얘는 실거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얘는 뭘로? 기준시가로.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다? 얘는 기준시가로 얼마? 9억을 초과하면 뭘로 본다?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고가주택은 두 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급주택 아시죠? 이 고급주택하고 고가주택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도 착각하는 분이 있더라고. 이거는요, 지방세에서만 나오고요. 얘는 국세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국세에서는 안 나와요. 취득세, 재산세 이런 데만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는 국세에서만 나오는 거지. 이거 달라요. 개념도 다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은 두 군데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 집을 하나 임대했는데 얘가 기준시가로 9억이 초과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하나 임대는 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임대주택의 대표주자가 다가구 원투룸인데 대한민국 원투룸이 지방에 공시가격으로 9억 넘는 거 별로 없죠. 실거래가도 거의 9억 안 넘어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시가 9억 초과면 뭐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주택은 절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집이 하나일 때만 비과세가 되느냐? 아니에요. 집이 하나가 아니고 다주택일 때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뭐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그죠?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뭐다? 숫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해당사항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세 채인데 월세 50만 원씩 받아. 그럼 한 달에 150만 원, 1년에 1,800만 원. 3주택이죠? 그래도 뭐래죠?
비과세 해준다. 왜?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거. 이게 올해까지 적용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이게 나왔었는데 요 9억 초과 있잖아요. 9억 초과. 그럼 얘가 어느 시점에 9억이 초과됐는지, 즉 고가주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니?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세요. 이 소득세는 뭐가 있어요? 과세기간이라는 게 있죠. 기회가 1년이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뭔 뜻이에요? 1년치 몰아서 여기서 한 방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임대의 소득이 발생했어. 뭐 1월달, 2월달 계속 발생하죠. 근데 달달이 세금 내는 거 아니죠? 언제 내? 이때 가서 내잖아요. 마지막 말일가 연말정산하면서. 그죠? 그럼 이때 여러분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비과세가 되죠. 하나 임대하면. 근데 고가주택은 안 된다겠죠. 그럼 얘가 고가주택, 즉 9억이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걸 알아야지. 왜 이때는 아직 세금 내지도 않는데 이때 가서 정산을 낼 때니까 이때 기준으로 얘가 9억 초과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뭐래요? 과세기간 이게 개시일이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고 그래? 종료일이라고 하거든요. 종료일. 그죠?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고가주택 판단 시 기준시가 9억 초과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땡. 아니고 종료일. 내일값생 막 이런 것도 냈었죠. 자, 일단 결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그 기본입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시면 92페이지 이번에 비과세 임대업 소득 1번 전답 나오고 동그라미 2번에 한 개 이하 주택 임대라고 되어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안에 고가주택과 구개주택은 뭔다?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참고 표시 보면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뭐라고요?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밑에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뭐한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한 거에는요? 숫자가 중요한 거죠. 왜? 1주택자만 비과세가 되니까 그럼 내가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나와있죠?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은 뭘로 본다?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방은 다가구는 방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룸 하나 임대하면 얘는 뭐 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데 뭐가 돼 있으면 구분 등기돼 있으면 어떡한다? 각각이죠, 당연히. 구분 등기돼 있으면 볼 것도 없는 거죠. 각각 등기돼 있다는 거죠. 그럼 각각으로 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소유를 해요. 공동소유. 가불이 이걸 뭐겠어? 공유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죠, 하나를. 그럼 얘는 누구 주택으로 보느냐? 이때는 6대4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그때 누구 주택으로 본다? 갑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소유일 때 누구 걸로 봐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5대5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각각으로 봅니다. 따로따로.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얘들이 협의해서 어떻게 했다? 여기서 월세가 한 달에 500원씩 나와, 500만 원씩. 그죠? 근데 이거를 둘이 안 나눠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둘 중에 한 명한테 몰빵했어. 그러니까 한 명한테 기속을 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면 이 전체 다 갑의 소득으로 하기로 했다. 라고 협의가 되면 이 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본다? 그 소득이 기속되는 자, 누구? 갑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예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아파트가 아닌데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원룸 하나를 샀어요. 누구 앞으로? 와이프 앞으로. 자, 와이프는 집이 없었어요? 무주택자고, 그죠? 집은 남편 명의로 돼 있어. 이 상태에서 와이프가 임대주택을 사가지고 임대를 하게 되면 이는 임대주택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고 부인이 이번에 원룸 사서 임대해요. 그럼 부인은 1주택자일까요? 2주택자냐? 이 얘기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숫자를 할 때 뭐야? 부부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이 있기 때문에 부인 집 셀 때 몇 주택이야? 2주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할 게 소득은 합산 안 합니다. 세금 낼 때는 어떻게 돼요? 남편 소득과 부인 소득 따로따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얘는 뭐만? 숫자 셀 때만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만 부부 합산이에요. 그죠?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1주택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원룸 하나 사가지고 주인 세대를 살고 있으면 세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누군가 하나의 집이 있고 다른 부부 한 명이 다시 이걸 사서 임대하면 걔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산한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의 동그라미 2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로서 그들이 합의한 경우 임대 수입이 기속하는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3번은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어떻게 했어? 전전세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전전세자 제가 전세된 거죠. 그러면 그때 세금 낼 때 누구 주택으로 본다? 저희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왜? 주인은 저한테 전세를 준 거고 제가 전전세를 한 거니까 그때 숫자 계산을 누구 주택으로 본다? 전세 받은 자, 저희 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4번 있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죠? 이거 잘 보시면 되고. 이거 뭐 시험에 다 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뭐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거 뭐 낼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다 월세잖아요. 월세.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세 보증금. 그죠? 자, 이 보증금을 받게 되면 월세가 없죠? 근데 이 보증금 경우도 과세합니다. 대신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일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전세를 줬는데 월세를 안 받고 전세, 올 전세야. 근데 3주택 이상이시다. 그러면 얘도 과세합니다.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그리고 이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초과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3주택 이상. 그죠? 그러니까 3주택 아니면 전세보증금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이어도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 세 채 전세 줬는데 1억, 1억, 1억이야. 그렇게는 과세를 안 해요.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초과됐죠? 3억. 그럼 얼마? 초과되는 2억 원에 대해서 여기다가 60%를 곱해요. 뭐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법정 이자율을 곱합니다. 얘가 1.8%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 개정돼가지고. 그죠?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그럼 이걸 뭘 한다는 거예요? 얘가 임대료 아니죠? 근데 임대료를 뭐 해서? 간주해서. 간주 임대료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증금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했을 때. 근데 여기 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 숫자 계산할 때 여기 주택 하나가 기준시가 3억 이하고 엔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짜리 껴있다. 그럼 얘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숫자에서 제외. 올해까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집이 3개인데 보증금이 합계가 5억 원이에요. 과세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준시가 3억 이하고 전용 60 이하짜리 하나 껴있어. 그럼 얘는 숫자에서 빠져요. 그럼 몇 주택이 돼버려? 2주택이 되죠. 그럼 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인데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이것도 뭐 작년에 개정됐던 거거든요. 이게 85제곱미터에 있다가 60으로 바뀐 건데 안 나왔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 말까지만 적용되고, 아니,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거죠. 한시적으로. 그래서 잘 기억하실 게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데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거기 4번 간주 임대료 얘기예요.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는 3주택하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올해 말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거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뭐한다? 총수익금액에 합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 내용이 많지 않죠? 이거 잘 보시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 얘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를 낸다. 그러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매매업 파고하고 주택 신축 판매. 얘는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 맞니? 틀리니? 이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이거죠. 자, 그럼 주택 신축 판매를 하면 얘는 건설업으로 봅니다. 건설업. 자, 뭐라고요?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매매업이 아니라 뭘로 봐? 건설업. 이게 매매업으로 보는 것보다 얘가 세제상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얘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만? 주택을 뭐였다고요? 신축해서 팔면 건설업. 아니면 매매업. 자,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을 매입해서 팔 때. 주택을 매입해서 팔면 뭐예요? 매매업.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상가 신축.
주택 신축이라니까. 상가 신축은 주택만이라니까, 주택. 1년에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어. 1년에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어. 주택 신축 들어가면 건설비라니까. 그죠? 내가 안 짓고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어요. 건설. 내가 주택을 신축했는데 안 팔려서 잠깐 세졌다가 팔았어. 건설업이에요, 건설업. 자,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팔면 매매업이죠. 근데 여기다가 주택을 신축한 다음에 이 토지랑 같이 팔면 전체 다 뭘로 본다? 건설업. 주택 신축.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서 토지랑 같이 팔면 전체 다 매매업.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 주택을 신축하잖아요. 주택을. 그럼 얘도 건설업으로 보죠. 그죠? 전체. 그럼 이 토지가 원래는 매매업인데 이걸로 보니까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무제한은 아니고요. 주택을 신축했을 때 이 부속 토지는 무제한 아니고 우리 양도세 비과세에서 주택 부속 토지 비과세하는 거 똑같아요.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까지만 해당을 줍니다.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기억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주택, 신축, 판매, 그럼 뭐 건설업, 아닌 건 뭐 매매업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뭐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93페이지에 매매업 유형 나오잖아요. 기억번에 뭐라고 됐어? 자기 토지 뭐 했대? 상가를 신축해서 같이 팔면 뭐 매매업. 니은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했대. 예를 들어 땅을 사가지고 나라시에서 칼질해가지고 파는 거죠. 전문 용어네. 나라시 칼질. 그죠? 성토 작업해서 그래서 대지 분할해가지고 팔아요. 이거는 주택용지, 이거는 상가용지 이런 식으로 땅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매매업이겠죠. 땅을 파는 거니까. 그죠? 이거 신축 판매가 아닌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건 뭐다? 매매업이다. 그죠? 그래서 거기 신축 판매 한 동의 주택을 신축 판매도 뭐고 도급을 주어 판매도 뭐다? 전부 다 건설업에 들어갑니다. 주택 신축 판매 나오죠 밑에? 그래서 1번 범위 나오잖아. 1, 2, 3, 4, 5.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한 동의 주택을 신축 판매도 건설업이고 2번 내가 안 짓고 도급을 주어 신축해도 건설업이고 3번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토지 위에 뭐랬대? 주택을 신축해서 같이 팔면 전체 다 건설업인데 그 토지는 뭐다? 면적 제한이 있다. 도시지역하는 5배, 밖은 10배까지만. 그렇죠? 그리고 4번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여기가 건축법상 이렇게 되죠. 건축법상 건축물에 이렇게 되는데 빠졌네요. 뭐라고요?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이렇게 하지 말고 건축법상 건축물에 이렇게 되죠. 건축물에 해당하면 이게 쓰면 되죠.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C쿠인이 완공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건축법상 건축물이 인정이 되면 걔도 뭘로 보겠다? 건설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5번은 뭐예요? 신축했는데 안 팔려서 잠깐 세졌다 팔았다. 걔도 뭐다? 주택 신축 판매니까 뭘로 본다? 건설업이다. 얘는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 신축 판매. 내가 짓건 네가 짓건 한 동이든 두 동이든 무조건 뭐 들어가면 주택 신축 들어가면 뭐다? 건설업이다. 아닌 건 뭐다? 매매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자, 1번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맞죠? 우리 개정된 거.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 제외. 만약 이 문제가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라고 써 있으면 임대업이다. 그럼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2번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법은 등기했건 안 했건 관계없습니다. 소득 발생하면 다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미등기건 뭐건 뭐야? 대가 받았어. 뭐 해야 돼? 임대소득 해당이 되죠. 그죠? 3번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대형 대가 받았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임대소득이라고 했죠? 그렇고 4번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임대소득입니다. 외국 국외 소재는 무조건 비과세 안 된다 했잖아. 무조건 세금 내야 됩니다. 틀렸고 5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죠. 원래는. 근데 다만 몇 주택? 3주택 이상인 경우는 보증금 받기 얼마? 3억 초과되면 그때는 뭔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좀 맞다. 뭐요?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고 3억 초과. 그치? 5번 만일 당해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외국에 있으면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뭐한다? 과세된다. 그죠? 국외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안 된다는 얘기고요.
6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갑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뭐라 했어요? 부부 합산. 그죠? 맞죠? 7번 거주자의 주택 임대수도 비과세 및 총수익 금액에 관하여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이 아니라 뭐 9억을 기준으로 했더니 고가주택. 그죠? 8번은 거주자의 주택 임대수도 비과세 및 총수익 금액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 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비과세한다. 이는 고가주택 아니네요. 그래 금액이 꽂히면 안 돼요. 얘 고가주택 아니니까 비과세 전에 그러면 안 돼. 국외주택은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 안 돼요. 그죠? 틀렸죠. 근데 잘못 읽으면 시험에 나오면 이게 많이 틀린다니까요. 금액이 나오니까 기준시가 9억이니까 그래 얘는 9억 안 넘어왔으니까 고가주택 아니니까 너는 비과세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국외소재 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안 된다. 그죠? 9번 거주자의 주택 임대수도 비과세 및 총수익금에 관하여 국내 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았대요. 합계액이 얼마래? 4억이래. 그럼 얘는 당연히 뭐 한다? 과세를 하죠. 그래서 그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에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렇죠? 10번은 과세기간 종률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수도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 아니라겠죠? 아까 한 거죠? 종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 안 온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잘 보세요. 주택을 2채, 사업용 건물 2개. 자, 이러면 집이 2개가 있고 상가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올 전세야, 4개 다. 이런 경우에, 그죠?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OX? 이런 얘기잖아요. 주택이 2개가 있고 상가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 전세 보증을 받아서 4개 다. 그럼 이때 얘하고 얘할 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얘만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얘는 과세 안 하고. 맞다 틀리다. 상가는 참고로 하나건 2개건 얘는 비과세 없고요. 무조건 월세건 전세건 다 과세를 해요. 상가는. 원래 그랬어 원래. 근데 주택은 보증금 과세를 안 했었거든요. 또 상가는 하나도 하는데 주택은 안 하니까 야 주택 너도 해야지 해서 나온 게 그럼 우리는 하나는 좀 그렇고 3주택 이상일 때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과세를 하겠죠. 얘는 안 하지. 왜? 3주택 아니잖아. 전세보증이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맞는 얘기고. 12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제가 옛날에 이제 원룸에 결혼하기 전에 원룸에 살았는데 주인이 그 관리비 그러니까 저기 말고 전기요금 있잖아요. 이런 걸 따로 받아요. 그죠? 근데 이러면 한 집당 3만 원씩 받았다. 만약에. 그죠? 그 30만 원, 이러면 30만 원 받아 쳐봐요? 근데 전기요금이 20만 원 나왔어. 토탈 금액이. 지금 얼마 걷었어요? 30만 원 걷었죠? 많이 걷었잖아. 10만 원 초과됐죠? 이거를 뭘로 본다는 거예요? 임대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지. 이게 뭐 맞는 거 원래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과세 못 하죠.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그죠? 안 하지. 근데 법적으로는 만약에 네가 그 초과해서 받으면 그 초과된 부분은 뭘로 보겠다? 임대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번도 맞는 얘기고. 13번 2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맞나요? 집 2개니까 전세금 2주택 안 하죠? 14번 주택 2채인데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였대요. 그러면 뭐만? 집이 2개인데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그럼 어떻게 돼요? 월세만 과세하겠죠. 월세만. 전세는 과세 안 하죠. 근데 이러죠. 어떤 분 이러더라고. 아니 집이 2채면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면 이것만 과세하잖아요. 그 월세 중에 하나니까 얘는 1주택이니까 얘는 비과세. 아니고요. 2채잖아. 2개죠. 1주택자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거를 갖다가 전세는 집이 몇 개든 전세 준 것만 3주택 이상일 때면 과세하니까 월세도 월세 중에 하나면 걔는 1주택이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9억 이하면 비과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2개잖아 일단 집이. 그러면 얘는 비과세는 안 되는 거 일단. 근데 전세는 과세 안 하죠. 왜? 1주택이니까. 뭐만? 월세 이것만 과세가 된다. 맞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집이 4채인데 그죠? 2채는 전세 주고 2채는 월세 줬어요. 그 전세 보증금 과세할까 안 할까요?
집이 네트야. 4주택이야. 3주택 이상. 4주택. 근데 전세 2개, 월세 2개. 전세 과세 안 해요. 좀 가등 생기죠? 아씨, 3주택, 4주택이네. 3주택 이상이네. 안 한다니까. 전세 준 것만 3주택 이상이야 되니까. 집이 4채인데 3개는 전세, 하나는 월세. 그럼 다 과세하죠. 3주택도 전세 보증금 과세하고 월세도 과세하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3주택의 개념은 보증금 얘기는 그 전세 준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일 때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 초과되었을 때만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4번도 월세만 과세한다. 맞고 15번은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되면 어떻게 한다?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그랬죠. 16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된다. 여러분 만약에 상가 같은 거 임대하거나 월세 주택 임대에서 세 발생하면 세금 뭐네요? 종합소득세 냅니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17번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얘는요 등기를 했건 사업자 등록을 했건 무슨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 소득만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거죠. 만약에 사업자 등록 안 내면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면 지금 다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사업자를 낼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사업자 안 내고 다 세금 안 내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세법은 그런 건 없다. 하나 물어볼게요. 자 1주택인데 15주택을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어요. 이때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1주택 기준가 10억인데 전세 보증금 받았대요. 그러면 이때 얘는 전세 보증금을 임대소득세 뭐예요? 소득세를 과세한다. OX. 이 기준물이 증명이 여기 없는데 기준가 국가주택이죠. 네.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틀렸어요. 왜? 그렇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 꽂히면 안 되고 얘가 전세를 줬잖아요. 그럼 일단 몇 주택 이상 해야 돼? 3주택. 근데 여기서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10억 초과됐으니까 얘는 당연히 과세하니까 맞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월세일 때고 집이 하나야. 1주택인데 내가 그 세를 줬어. 월세를. 근데 비과세는 1주택 비과세죠. 그 비과세 따질 때 그게 고가주택이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고 전세보증금은 일단 비과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이 3개 이상일 때만 과세하잖아요. 여기서 보증금 나왔잖아. 보증금 나왔다는 얘기는 몇 주택 이상이 돼? 3주택. 하나잖아. 그럼 얘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말로 기준시가 10억짜리 3개를 가지고 있어. 내가 다 전세 줬어 3개를. 근데 전세보증금이 1억 1억이야. 과세 안 해요. 안 해요. 왜? 3억 초과가 안 됐잖아. 무슨 말 이해가세요? 이거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엄청 헷갈려가지고 대부분은 이거를 과세한다라고 보통 다 풀었어요. 왜? 국가주택이잖아.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지. 이거 질문 많이 와요. 동영상 할 때 막 촬영하면 막.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쉬운데 이걸 막 또 이걸로 하려면 막 무슨 막 구절제 얘기해야 되니까 이해도 안 가고 들어도. 그죠? 그러니까 항상 키포인트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 여기서는 고가주택이 기준이 아니에요. 보증금을 받았다는 거니까 3주택 이상일 때문에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양도 소득세를 가보겠습니다. 일단 양도세는 문제가 5문제는 나온다 보시면 되고 올해도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나오겠죠. 얘는 뭘 기억하셔야 돼서 양도했다고 세금 내는 거 아니라겠죠? 뭐가 발생해야 돼?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된다. 팔았다고 세금 내는 건 아니고 나도 남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가 생겨야 된다? 차익이 생겨야 된다 그랬죠. 이때 양도는 누가 하는 거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법인이나 얘네들은 법인세를 낸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등기 등록과 상관없다 했죠. 원래가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대가를 받고 팔면 유상으로 이전하면 무조건 양도로 봐서 이걸 양도로 봐서 그래서 뭐가 생기면 차익이 생기면 그때 내는 게 뭐다?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의과세상 쭉 어쩌고 나오는데 필요 없는 얘기고요. 납세지는 일단 어떤 의미입니까? 국세는 세무서 누구 중심? 사람 중심. 어디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때 양수자와 양도자 중 누구 주소지예요? 양도자죠, 양도자.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기출을 이렇게 나왔어요. 뭐 1번 양도 물건의 소재지 관할 뭐 세무서, 그 다음에 2번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3번 양수자의 주소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헷갈려. 막 계속 나오니까 양도자, 양수자 막 이렇게 나니까 아, 도자하고 수자하고 누가 기지 막 이렇게 나중에 그것도 헷갈려. 둘 중에 누가 하나 팔긴 팔고 하나 샀는데 갑자기 얘가 누가 사고 팔았는지 그게 기억 안 난다니까. 멍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시험 볼 때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지난주에 1차 봤죠, 모의고사? 오늘 또 보나요? 시험 보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시험 보듯이 딱 보거든요, 학원에 보통. 딴 데는.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엊그제도 이제 갔는데 학원 원장님이 그러는 거야. 시험 볼 때 이렇게 해서 마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 정식으로 이렇게 답안지 쓰잖아. 그거 막 난리. 막 마킹 하는데 다 개판해가지고. 난 막 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반은 이상하게 썼는데 반은. 엉뚱한데 체크해놓고 막 글씨도 막 2-1 막 써놓고 난리. 그 반은 그래. 그럼 여러분 시험 보러 가봐. 이런 사람 후들해요. 그래가지고 막 답안지 바꿔달라 해서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바꿔달라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이게 마킹하다 틀렸어. 자기 수험번호 치다가 잘못 친 거야. 아직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바꿔달라고 한다니까. 5분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난리라니까.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사람들이 되게 허술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잘못하면 개 때문에 훅 가는 거예요. 나중에 마킹장 답안지 바꾸려면 지금은 그나마 이거 쓸 수 있죠. 화이트. 근데 화이트도 정답 있죠. 답안지만 화이트가 되는 거지 앞쪽에 그 인적사항 하는 거 안 돼. 그건 또. 그게 다 웃기거든요. 지금은 좋은 거죠. 저희 때는 화이트 못 썼거든요. 한번 삐끗 꼬랑지 나갔다 하면 바꿔야 돼. 꼬랑지. 여기서 이렇게 칠하다가 이쁘게 칠하다가 이렇게 나가서 꼬랑지. 그럼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 그럼 답안지를 다 바꿔야 돼. 그럴 때래. 그럼 옮기다가 또 막 헷갈려. 이제 막 똑같은 거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나도 밀려 쓰고 막. 이거 되게 많았어요. 그럼 막 5분 남겨놓고 답안지 바꾸면 있어요. 그러면 200문제 가까이 되잖아요. 1차 빼고 2차만 해도 120문제인데 그 5분 동안 마킹 하려고 봐요. 옮기려봐. 떨려서 못 옮긴다니까. 그게 다 연습이야.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보라는 이유가 성적은 자기 실력대로 나와요. 어차피. 근데 그 외적인 건 연습 안 하면 걔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라고 하거든요. 시험을 보라고. 그때 막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다들 막 좌절하고 그러는 거죠. 좌절을 왜 해? 기대하지 말아 했잖아요.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 한 25점 맞으면 잘한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3월달에 25점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나와? 상관없어요? 단단이야?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모의고사 봤는데 나는 처음에는 한 문제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 문제도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한 문제만 모른다는 줄 알았더니 한 문제도 모르겠대. 처음에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한 문제는 모르겠대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문제를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40분 동안 앉아있는데 죽는 줄 알았대. 그 50분 동안. 왜? 못 나가게 하거든요. 못 나가게. 정식으로 하니까 문제 딱 풀 때까지는 못 나가. 학원에서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다 찍어놓고 앉아있는 거야. 계속 막 40분씩 앉아가지고 핸드폰도 못 보게 해. 핸드폰도. 그냥 앉아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고. 죽는 거지. 왜? 근데 시험 보러 갈 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못 나가게. 당사자는 얼마나 죽겠어. 막 죽는 줄 알았대. 막 문제 다 찍어놓고 찍고 나서 앉아있는데 할 일은 없고 핸드폰도 못 보게 하지. 나가도 못하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그게 막 보통 힘든 게 아니더래. 그렇다니까 그런 게. 별의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는 25점이 잘한 거야. 25점, 20점, 25점이. 6월달까지 한 6월달까지 40에서 최저. 여기서 50 사이 맞으면 거의 100% 합격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25점 맞았어요. 3월달에. 그럼 앞으로 3개월 동안 40을 목표로 하면 15점만 더 맞으면 되거든. 설마 이거 안 올라가겠어? 그럼 여기서 7, 8, 9, 10에 20점. 그럼 60이잖아. 그럼 합격이에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왜 시험 보고 나서 짜증내고 그러냐면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자기가 무의식 중에 어쨌든 시험을 보면 60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기대치가 얇긴 안 하지만 무의식 중에 60이 있는 거예요. 근데 25점 맞으면 열받는 거예요. 40 맞아서 짜증나는 거야. 아직도 멀었거든. 근데 지금 40이면 진짜 잘하는 거죠. 그잖아요. 6월달까지 40, 50 나오면 되는데 벌써 40이면 이 사람 천재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40이면 언제? 우리 목표가 요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시험 보고 실망하면 짜증나면 공부가 더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 학원을 또 중간에 그만둔다고 그래. 난 이 길이 아니라는 거야. 시험 한 번 보고 25점 맞았다고 나는 아니래 이 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적이 아니니까 10월 27일 성적으로 그때 실력으로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정말 이 실력이 그대로 가겠어 그때까지?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게 맞아. 그렇잖아요. 지금 실력이 3월달 실력이 10월달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그건 떨어져야지. 일관성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고. 자, 대상은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 문제가 많고 주워먹기 문제였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26회 때도 나왔어요. 이게 26회 때하고 28회 때하고 문제가 똑같아요. 답이. 왜? 맨날 나오는 게 나와. 근데 걔는 항상 나와요. 걔네가 답이에요. 얘는 거의 크게 볼 거 없어요.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요. 토지, 건물,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된 거죠. 이 권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 지상권 있고 지상권, 전세권이 있어요. 얘는 잘 안 나와요. 얘가 항상 나와. 뭐 부동산 임차권 이거죠. 작년 시험도 이게 정답이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라 얘는 뭐라 그랬나? 반드시 등기를 내야 돼요. 등기. 얘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그 얘가 시험에 나왔다면 얘는 항상 단골 스님이에요. 얘가 정답이었거든요. 뭐라고 나왔어?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고르시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이거 답이야. 이거는 1년 내내 얘는 등기된 이러고 가거든요. 이거 빵점 방지호 문제예요. 내려 맞으라고 낸 거야. 맞으라고. 그죠? 근데 이걸 다 맞추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얘는 외우는 거 아니고요. 뭐 어차피 외울 것도 없지만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권리인데 뭘 할 때?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래. 그럼 그 권리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가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분양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권리죠. 근데 그럼 분양권 갖고 있으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 아파트 취득할 수 있잖아요. 분양권 전매해가지고 잔금 치고 하면. 그럼 분양권은 뭐야? 미래에 뭘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 내잖아요. 그죠? 조합원 입주권. 얘도 입주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완공되면 내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때 부동산 취득할 수 있으니까 얘도 세금 내야 되고 대상이고. 그런 거라니까 개념상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게 나와요. 토지상환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왜? 이게 채권이죠. 근데 어떤 얘기야? 끝까지 가면 토지로 바꿔준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토지상환 채권을 받았어. 공사 끝나면 그걸 가져가면 토지로 바꿔준대.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어? 미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럼 대상인 거죠. 국민주택 채권은 대상인거 아닌 것 같아요. 국민주택 채권. 얘는 아니에요. 왜? 그럼 국민주택 채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국민주택 줘? 아니고 돈을 주죠. 만기되면. 여러분 집 살 때 이전 등기할 때 채권 사고 자동차 등록할 때 채권 사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다 환매불이잖아요. 왜? 집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생 아닌 거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자산이 나와요. 여기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길기도 하죠?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시험에 나왔다고 보면 거의 정답으로 많이 나오죠. 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라 했죠. 함께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권 그럼 좀 이해가 어려우면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금. 그러니까 내가 남의 식당에 건물 남의 식당에서 식당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한 5년 남았어. 그래서 권리금만 받고 팔 수도 있죠. 그러면 걔는 사업용 고정자산 건물을 같이 파는 게 아니죠. 단독 양도는 대상이 아닌데 내가 내 건물에 식당 하다가 식당 넘기고 권리금도 같이 받았어? 그럼 걔는 뭐다? 건물하고 같이 파는 거죠? 그때는 그 권리금도 뭐에 들어간다? 양도세,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여기서 뭐 중요해요? 함께. 이것도 나왔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단골이에요. 임차권하고 얘하고. 뭐 얘가 나왔을 때 거의 얘들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냥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했다 이렇게 된다니까? 단독 양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권은 부동산 임차권은 아니다. 왜? 등기된.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런 게 있어요. 각종 회원권 이게 뭐야? 골프형 콘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각종 회원권.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주식 등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작년에 출제됐고 21기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오면 여러분 복 받은 거죠. 그죠? 근데 거의 확률이 없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얘는 기억해야 돼요. 뭐 임차권은 뭐 등기된, 영어권은 뭐 함께.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의 얘들이 정답이었어요. 계속. 얘는 이제 그렇고 대신 뭐는 기억해야 돼요. 큰 제목은 기억하시라 했죠? 큰 제목.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거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그리고 파생 상품에서 이렇게 묶는다 했죠? 요 그룹은.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파생 상품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이 4개 있죠? 4개. 얘네 내에서는 항상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주식은 따로다. 항상 요건 구분하셔야 돼요. 주긴 따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뭐 취득시기 의제도 얘네 넷이 똑같고 얘 틀리고, 예정신고기한도 얘네 넷이 똑같고 얘 틀리고, 그죠? 기본공제 얘네 넷이 하고 얘 틀리고. 이렇게는 없어요. 이렇게는 절대로. 시험 이런 거 있었어요. 자, 동일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결손금 발생하면 결손금을 통산한다. OX 이렇게 나왔죠. 같은 연도에 뭘 팔다가요? 토지도 팔고 주식을 팔았어. 근데 결손금이 뭐야? 차익 나고 차손 났다는 얘기죠. 이걸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지. 한다 안 한다. 없어 그런 거는 왜? 이렇게는 없다니까. 얘는 얘끼리 항상 얘는 얘끼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토지는 이걸 둘이 뭐 합쳐 이런 거 없다니까 절대로. 근데 그것만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이거 뭐라고요? 하더라도 얘는 얘끼리 토건무기끼리 하고 주식은 주식끼리 만나니까. 항상 이렇게 나눠진다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따로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동일 연도의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결손금을 통산한다. 둘이 합산한다. 그럼 땡 틀린 거죠. 왜? 이렇게 합산 없다니까. 그런 개념으로 얘를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은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그래서 교재는 거기 임차권 97페이지 2번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니은번의 부동산 임차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뭐 등기된 것 이거고 저 밑에 가서 기타 자산에 1번 뭐라고 됐어요? 함께 양도하는 여건. 얘가 근데 뭐 작년에 정답 뭐 임차권이 정답했는데 거의 얘가 나오면 둘이가 정답이에요. 둘이 하나씩 그죠? 그거만 잘 그냥 정리를 하시면 돼요. 크게 볼 건 없고 큰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기출 질문 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